수십 년 동안 쿠웨이트는 이란이 절대 건드리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나 그 대리 세력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무장시키고 지휘한 후티의 공격을 감당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전쟁에서만 3,000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소위 이란의 동맹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도 결국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쿠웨이트는 달랐습니다. 쿠웨이트는 중립을 유지했고 이번 전쟁 이전부터 이란과 다른 걸프 군주국들과 모두 외교 채널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이 스스로의 규칙을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IRGC 이란 혁명수비대 특수부대가 쿠웨이트의 군사섬에 침투해 미군 병사들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려 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 측의 엄청난 도발이었고 그들은 장기적인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는 협상 중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쿠웨이트 외무부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쿠웨이트 외무부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이슬람혁명수비대 소속 무장단체가 쿠웨이트를 상대로 적대 행위를 목적으로 두비안 섬에 침투하여 쿠웨이트 군인들과 교전하다가 체포된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웨이트 군인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건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된 이유는 이란이 공격하기로 결정한 그 섬 때문입니다. 이 섬, 부비안 섬은 이란 국경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 군대가 이제 이 섬과 그곳에 있는 기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란은 사실 예전에 이 섬을 한번 공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4월 4일 미군이 이 지점 바로 북쪽에서 이라크로 넘어가려던 이란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수차례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 섬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이 섬에서 미군이 작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휴전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IRGC가 미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지에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협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얻기 위해 미군 병사를 죽이거나 포획하려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쿠웨이트가 이것이 자국의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히며 대응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성명입니다. 쿠웨이트는 쿠웨이트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완전하고 고유한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과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성명을 언급하는 이유는 비록 이것이 공격을 받은 후라면 어느 나라든 내놓을 법한 뻔한 성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랍에미리트도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할 때마다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저희가 다뤘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랍에미리트가 반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다는 공식적인 확인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아랍에미리트는 비밀리에 이란을 공격해왔습니다. 4월에 있었던 한 번의 공격은 이란의 레반섬에 있는 정유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 공격의 시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휴전이 발표되기 몇 시간 전이나 몇 시간 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그날 공격이 있었다는 것은 압니다. 이제 4월에 휴전이 발표됐을 때 모두가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유소를 공격한 게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이었을까요?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 모두 자신들이 이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란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배후라는 소문이 있었고 이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모든 걸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자국 영공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자국 영토에 위치한 미군 기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자 이란이 보복으로 이들 국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말이 안 됐고 이란의 행동은 그야말로 테러였습니다. 이란은 전쟁에 관여하기 싫었던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에 대한 보고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들의 영공을 이용해 이란을 공격하도록 허락하거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직접 개입해서 이란과 이란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작은 나라일 수 있지만 그들의 군대는 결코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서방에서 만든 전투기와 감시 네트워크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그 나라가 이란에 맞서 더 적극적으로 힘을 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러리스트 정권의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이는 이란 정권에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또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한 건 이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같은 일을 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소식은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도중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트로를 녹화하는 동안 사우디가 이란에 대한 보복에 동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역 전쟁이 확산되면서 이란에 대한 비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중요성이 큽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사우디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오직 자기 방어와 보복, 기본적으로 억지력을 만들기 위해서만 개입했습니다. 사우디의 기반 시설과 시민들을 먼저 공격한 쪽은 이란이었습니다. 자존심 있는 나라는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전쟁 중엔 사우디아라비아가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지만 이제 그들이 실제로 움직였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확인은 두 서방 관리에게서 나왔지만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유럽, 다른 지역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확인해준 2명의 이란 관계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란에게 이유 없이 공격당한 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억지력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함부로 당신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휴전이 발효되기 전에 일어난 공격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이전 이 공격들은 전쟁 중에 일어난 것이고 그때 이란이 이들 국가를 공격했고 이들 국가도 보복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재개된다면, 그리고 협상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은 핵 관련 조건에 관해서는 어떤 양보도 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는 전쟁 전에는 있었던 미사일 조건은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쟁 전에 이란에게 요구했던 대리 세력 자금 지원 조건은 포기할 의향이 있지만 이란의 핵무기와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도 제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그것들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 중동, 걸프 국가들은 과거에도 전쟁에 참여했으며 현재 2번째 국면을 준비 중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동 지역은 앞으로 며칠 안에 다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회의장 모하마드 칼레보브는 밤사이 X에 우리 군대는 어떤 공격에도 정당한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올렸습니다. 잘못된 전략과 잘못된 결정은 항상 잘못된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 세계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평화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유축하고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약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장 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문서를 읽고 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고요. 나는 그걸 읽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장 약한 것 중 하나지만 우리 생명줄입니다. 이란과의 차별화된 해결책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군사적 옵션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게 매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고문들과 국가 안보 고문들을 만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회의는 이란의 평화 제안 후 열렸습니다. 그 제안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이란은 전쟁 중단과 미국의 봉쇄 해제를 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동결한 자금 해제를 요구하며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만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핵 농축 프로그램 포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핵시설 내에 보유하고 있는 핵이나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모든 압박 수단을 포기하길 원하지만 이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군 지휘관들과의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군사 행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휴전이 시작된 이후로 이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매주 2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어떠한 군사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곧 재개될 수 있음을 뜻할 수도 있지만
군 지휘관들과 회의가 있었다고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중국으로 가며 중국이 이란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봅시다. 저는 회담 전에 전쟁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회담입니다. 양측 모두 이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을 고려하면 그건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결과를 지켜봅시다. 이제 어제 나온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은 파키스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을 중재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파키스탄이 미국이 원하는 중립적인 중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보도를 한번 보시죠. 파키스탄이 테헤란과 워싱턴 사이에 외교적 통로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조용히 이란 군용기를 자국에 주둔하도록 허용해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이란 군용기를 보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4월 초에 휴전을 발표한 며칠 후 테헤란은 여러 대의 항공기를 파키스탄 공군기지 누르칸으로 보냈습니다. 군사장비 중에는 이란 공군의 RC-130 있었는데 이는 로키드 C-130 허큘리스 전술 수송기의 정찰 및 정보 수집 변형 기종입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CBS가 보도한 대로 이란 항공기가 도착해 현재 머물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파키스탄 군 또는 파키스탄 외무부는 어떠한 군사 비상사태나 보존 조치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은 이 항공기들이 추가 평화 회담이 예정될 경우를 대비해 기본적으로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 터무니없는 결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군 자체도 2차 회담이 열리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많은 장비를 파키스탄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파키스탄을 의심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 동안 파키스탄이 일종의 양쪽 모두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돕는 동시에 탈레반을 지원했고 또 미국 동맹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키스탄을 완전히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오늘 아침 파키스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파키스탄이 자국 기지를 이란 항공기를 세워두는데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킹 장군님. 장군님, 그에 관한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했습니까? 네, 여러 분류 사항을 바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그게 정확하다고 동의하시나요? 평화 중재자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협상과 파키스탄 상황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헥스테스 장관님, 만약 중재자가 이란의 정찰기를 파키스탄 공군기지에 주둔하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이 공정한 중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협상에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네, 정말입니다. 저는 이 협상에 끼어들고 싶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이란 군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파키스탄 기지에 이란 항공기를 배치해 두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중재자를 다른 사람으로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진전되지 않는 게 당연하군요. 이제 결과를 지켜보고 평화회담이 취소되면 비행기들이 이란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합시다. 그러면 비행기들이 파키스탄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불과 2-3주 전만 해도 이란 관리들은 파키스탄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 편을 너무 든다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들은 중립적인 중재자를 원했죠. 어떤 면에선 그게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가 중재자가 상대방 편을 든다고 비난한다면 적어도 한쪽만 그런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양쪽 모두 파키스탄이 자기네 편을 충분히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파키스탄이 상대방을 너무 많이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이란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경제 상황이 정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란에서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말해준 한 가지는 영어권 언론 보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사실인데 이란이 지금 겪고 있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특히 식료품 가격이 지난 한 달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식료품 화물이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이란인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 컨테이너에 무기를 숨겨서 밀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컨테이너들은 사실 국가에 식료품을 운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란 화폐는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란인들이 수입할 수 있는 물건을 점점 덜 산다는 뜻입니다. 해외에서 무엇을 사든 그들의 화폐 가치는 매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들이 매일 점점 더 적게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이란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를 지키기 위해 외화 거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달러, 유로, 어쩌면 위안화 같은 경화, 즉 외화를 확보해서 다른 나라에서 물자를 사오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제부터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게 독재 정권이나 러시아, 북한 같은 나라들의 문제입니다. 경제 상황이 아무리 끔찍해도 국민들은 매일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엘리트들은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재의 주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재는 경제를 겨냥해 효과가 있습니다. 제재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 성장과 돈 버는 것을 어렵게 만들려고 만들어졌지만 경제가 어려워져도 그들은 권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수를 인정하거나 협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고 북한에서도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겁니다. 결국 가장 고통받는 건 국민들입니다.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누리며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능한 한 오래 그렇게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란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란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에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당시 지배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어떨 것 같나요? 이것이 오늘 공개된 저희 시리즈 팟캐스트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란의 역사와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궁금해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엔드스크린이나 비디오를 클릭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